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입니다. 제가 혐오의 기원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됐는데, 특별히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매우 흥미있게 느끼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우리가 혐오하게 되면 인간의 본성으로 설명하려는 노력들을 우리가 많이 하죠. 그래서 아주 인간성이 안 좋은 어떤 일부의 사람들이 자기 집단이 아닌 사람들에게 한 행위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설명력이 있지만, 우리의 어떤 그 생존이나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졌던 부분들이 이게 잘못 작동이 되게 되면 파편이 튀어서 그게 혐오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이런 관점에서 혐오를 이해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매우 흥미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제가 제 강의의 부제에 그 생존과 공감의 파편이라는 제목을 달아놨는데, 이 공감과 관련해서 혐오도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보통은 우리는 이 공감의 부재 혹은 공감의 결핍이 그 결과물로 혐오로 나타난다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은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면 공감이 과잉되거나 혹은 공감이 특정한 집단에게만 편향되게 되면 그 결과물로 혐오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되는 이 공감의 부작용으로 혐오를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그런 새로운 시각에서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도 매우 흥미롭고요. 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보게 되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상황은 모든 분야의 교과서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통계적인 모형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코로나 확진의 어떤 속도라든지 이런 형태를 잘 예측하는 통계적인 모형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래서 이 통계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실습을 해볼 수 있는 기회라고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철학자들은 우리가 당면한 어떤 윤리적인 딜레마 같은 게 있죠. 백신이 개발이 되면 누가 먼저 맞아야 되느냐. 보통 윤리학 교과서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사례들인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인간에 대해서 연구하는 심리학자 같은 경우에도 이 코로나 상황에서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의 행동을 연구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 지금의 상황에서 세계 곳곳에서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이 혐오의 사례들을 통해서 도대체 혐오는 왜 생겨나는 것일까? 특별히 우리는 어떤 사람도 자기 자신을 혐오하는 존재로 보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혐오가 혐오되는 시대이죠. 나는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혐오하는 존재다라는 정체성을 갖고 싶어하는 개인이나 그런 문화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혐오는 사라지지 않고 있는지, 그리고 특별히 이런 코로나와 같은 상황에서 혐오가 다시 등장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매우 흥미있는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의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선 그 혐오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정의를 살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 혐오가 생겨나는 기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그런 해결책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혐오를 우리가 사전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글자 그대로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죠.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인데, 어떤 백과사전을 보게 되면 어떤 것들을 증오하고 불결함 등의 이유로 싫어하거나 기피하는 감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혐오에는 약간 종교적인 뉘앙스가 좀 들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종교 사전을 들여다보면 역겹고 구역질이 날 정도로 미워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미워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약간 비도덕적인 존재 혹은 비위생적인 존재에서 우리가 느끼는 역겨움의 감정이 이 혐오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순한 미움이 아니라 강도로 보면 매우 강한 감정이고, 그리고 그 속에는 우리가 역겨움, 영어로는 역겨움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본능적으로 피하는, 또 회피하는 이런 감정들이 들어가 있고,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 혐오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회피하려는 이런 행동적인 요인들까지 들어가 있는 굉장히 복합적인 감정이라고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도덕적인 뉘앙스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 점, 그러니까 혐오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때로는 같은 인간으로 보기 어려운 존재, 이런 생각들이 여기에 깊게 들어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이 혐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혐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혐오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어떤 감정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오늘 논의에서는 어떤 집단과 집단 사이의 감정으로 이렇게 국한시켜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이가 안 좋아서 어떤 한 개인을 혐오할 수는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집단에, 나와는 다른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강력한 미움과 역겨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도덕적인 감정들이라고 정의를 하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이런 혐오가 왜 생겨났을까? 혐오를 이렇게 싫어하는,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을 혐오하는 존재로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이런 상황인데 혐오라는 건 왜 생겨났을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두 가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집단인데요. 이 집단의 어떤 역풍으로 혐오가 생겨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서 제가 하나의 그래프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그래프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행복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중간에 이 하얀 실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행복의 평균을 보여주고 있는데 보시면 코로나가 처음 확산됐을 때 행복이 떨어지고 그리고 3월 중순 이후로 다시 말해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다시 한번 행복이 떨어지는 그런 패턴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와 같은 이런 집단 감염병은 우리의 생존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복에도 굉장히 위협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굉장히 재미있게 나타나는 패턴은 저희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만큼 집단주의적인 그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트래킹을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사람들의 집단주의적인 태도가 강하게 증가하는 패턴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연이 아니고 인간의 어떤 심리를 연구하는 심리학이라든지 다른 사회학 같은 그런 분야를 보게 되면 개인의 생존이 위협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예를 들면 전쟁이 일어나거나 코로나와 같은 이런 집단 질병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모든 게 불확실해지고 불안해지죠. 그러면 이런 불확실성과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의지하게 되는 도구 중에 하나가 집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평소보다도 훨씬 더 집단 중심적인 그런 태도와 그런 행동을 갖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강력한 리더를 추구하게 되고 강력한 행동의 규범들이 생기게 되고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어떤 사생활을 일부 포기하면서까지 집단의 규범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파편이 튀게 되면 자기 집단의 규범을 강력하게 잘 지키려고 하는 그런 기능이 자기 집단이 아닌 다른 집단에 대한 혐오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런 코로나와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건이 다른 집단으로부터 발생되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작동하게 되면 자기 집단에 대한 어떤 이렇게 순종하고 집단의 그 규범에 따르려고 하는 욕구와 함께 우리를 위협하는 다른 집단에 대한 어떤 미움과 배제와 배척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재미있게도 우리가 다른 집단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혐오라고 하는 것의 그 발생의 근거를 보게 되면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생존에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집단에 의존하게 되고 그 집단 의존성이 강하게 되면 그게 부작용으로 다른 집단에 대한 혐오로 나타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코로나 상황이 딱 그런 상황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에 없었던 집단 간의 어떤 차별이라든지 편견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집단 정체성이 강화되게 되죠. 집단이 중요해지게 되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다, 혹은 내가 남자다 이런 어떤 정체성이 강화되게 되면 사람들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이 자존감의 욕구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우리는 다 긍정적으로 보고 싶어 하죠. 나는 형편없는 존재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다라고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욕구인데 이런 자존의 욕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자기 집단,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을 긍정적인 집단으로 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가 축구에서 4강에 들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자존감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집단이 중요해지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집단 정체성, 한 개인으로서 나를 보는 것도 있지만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나를 보는 집단의 정체성이 있는데 이 집단 정체성으로 인해서 내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집단을 우월한 존재로 보고 싶어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지 않은 다른 집단을 폄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낫다라고 하는, 그래서 혐오는 다른 집단을 미워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내 자신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한 사랑, 내 집단에 대한 어떤 애착이 조금 오작동해서 안 좋은 방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으로도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공감에 관한 얘기인데요. 사실 공감과 혐오는 서로 반대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공감은 우리의 어떤 이타적인 행위나 도덕적인 행위의 어떤 필수 조건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의 도덕성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공감 능력을 키워야 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공감이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되어 왔죠. 그런데 이 공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사실 공감의 정의를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다른 사람의 감정을 그 사람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느껴보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이때 이 남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타인의 관점에서 그 사람의 감정이나 의견을 느끼고 이해해 보는 것을 공감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타인은 누구인가? 그러면 자연 상태로 놔두게 되면 이때의 타인은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나와 어떤 역사적인 경험을 공유하고 있고 사회적인 맥락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 그래야만 타인의 관점에서 쉽게 그 사람의 감정이나 어떤 그 태도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감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만 내버려 두게 되면 우리는 나와 같은 집단에 있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 나와 역사적인, 문화적인 어떤 시대적인 어떤 맥락을 공유하지 않은 사람들에게서는 공감을 경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타인이 자기가 속한 집단에 국한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의 부작용으로 내 집단이 아닌 사람들을 혐오하고 차별하고 그리고 무관심해지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저만의 이야기는 아니고 미국 예일 대학의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인데 폴 블룸이라고 하는 교수의 연구이고 또 그분의 그 책에 나와 있는 주장이기도 한데 이분이 쓴 책의 제목이 Against Empathy입니다. 공감에 반대한다. 이분이 주장하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공감이 나쁜 것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집단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타적인 행위의 수단으로서 유일하게 공감만을 우리가 강조하게 된다면, 공감을 느껴야만 타인을 도울 수 있다라고 우리가 강조하게 된다면 공감을 유발하지 않는 다른 집단 사람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고 우리와 문화적인 배경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을 느낀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공감이 우리 집단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작동할 수 있지만 다른 집단 사람들에게는 작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공감만을 강조하게 되면 타 집단 사람들에 대한 이타적인 행위가 나타날 가능성을 오히려 떨어뜨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 주장에 대해서 굉장히 역설적인 주장인데 이 주장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는 편이고 또 이런 쪽의 연구를 해온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능성은 우리 이런 거죠. 어떤 좋은 일을 해보자 그럴 때 나는 이런 일을 그동안 충분히 했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만할 테니까 너네들이나 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집단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는 그리고 그 공감에 기초한 어떤 이타적인 행위를 해왔다면 다른 집단에 대해서 그런 행동을 하자고 할 때 나는 이제 그동안 충분히 했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어떤 그 영어로는 moral licensing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는 그 행동을 안 해도 된다라는 허가증을 받은 것처럼
나는 충분히 다른 사람을 도왔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까지 내 시간과 돈을 들이는 거는 이제는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비이타적인 행동을 정당화하는 그런 기능으로도 작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도 한번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혐오가 생기는 이유, 우리의 본성이 약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조금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집단, 이 집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존의 가능성을 높이고 또 우리 행복을 위해서도 집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집단이 과도하게 작동하게 되면 그것의 파편으로서 혐오가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우리 모두는 타인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또 그걸 위해서 공감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 공감이 자기 집단에게만 편향되게 되면 그것의 부작용으로 이게 혐오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조금은 역설적인 가능성을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도대체 이렇게 어떤 집단의 파편 혹은 공감의 파편으로 혐오가 생겼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의식이 함양되어 있는 이런 문명사회에서 혐오는 왜 없어지지 않을까? 우리 자신도 우리 스스로를 혐오하는 존재로 보고 싶어 하지 않는데 왜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혐오하는 태도나 감정을 느끼게 될까? 그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제기하고자 하는 가능성은 어쩌면 우리가 지금 혐오라고 부르고 있는 어떤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이게 진화가 돼서 우리 스스로 혐오라고 느끼지 못하는 형태로 나타난 게 아닐까? 아주 세련된 형태로 위장이 돼서 혐오하고 있는 주체인 우리들이 자신이 자신을 혐오하고 있다라고 보지 못하도록 이게 진화된 게 아닐까? 마치 바이러스처럼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형태로 혐오가 진화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얘기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과거에는 다른 집단에 대한 미움 혹은 혐오를 이야기할 때 일방적인 미움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집단에 대해서 항상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나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차별, 편견, 혐오 이렇게 불렀는데 그게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그리고 많은 사회에서 통용되지 않으니까 이게 위장이 됐는데 어떻게 위장이 됐느냐? 다른 집단에 대한 좋은 생각을 일부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성차별에 대해서 여성에 대해서 과거에는 일방적으로 조금 부족한 존재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여성을 이제 조금 이렇게 지켜 세우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성에게는 남성에게는 없는 도덕적인 어떤 순결함이 있다. 여성적인 리더십이 있다라는 식으로 여성을 지켜 세우면서 그러나 남성이 차지하고 있는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는 이런 양가적인 형태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동시에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흔히 성차별을 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차별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내가 평소에 얼마나 여성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지 아느냐라고 이렇게 변명하는 것들 많이 보게 되는데 어쩌면 혐오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위장이 돼서 내가 혐오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형태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첫 번째 이 점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보통 우리는 집단 간의 차이에 의해서 혐오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단과 다른 집단이 뭔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과거에는 그런 차이가 사실 어떤 이유에서 생겨났는지를 잘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런 유전적인 분야에 대한 연구들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인간의 많은 특성들을 생물학적인 어떤 기초로 설명하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특징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리적인 특징들까지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유전적인 특징들의 조합에 의해서 생겨난 것들이라는 생각들을 강하게 하게 된 거죠. 소위 유전적 결정론, 이런 생각이 굉장히 유행하게 된 겁니다. 따라서 어쩌면 다른 집단이 우리 집단과 다른 차이점, 그것도 우리보다 조금 열등한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생각할 때 그 차이가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타 집단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혐오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우리 집단과 다른 집단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나는
과학적인 어떤 사실에 기초해서 이런 생각을 한다고 스스로를 정당화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심리적인 장치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혐오하면서도 자기가 혐오하고 있다라고 느끼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이제 결론을 좀 내려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의 숙제는 뭐가 있을까? 도대체 뭐를 해야 될까? 하는 건데, 우선은 혐오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은밀한 속성들, 그렇죠? 우리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집단, 그리고 우리의 어떤 이타적인 행위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공감이라고 하는 것들의 양면일 수 있다, 뒷면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혐오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이런 속성들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 개인의 정체성을 지나치게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이런 어떤 국지적인 집단, 한국 사람이다, 서울 사람이다, 어느 지역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좁은 의미의 집단 정체성에 우리 자신을 가두는 것을 이제는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 보편적 인류애를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 그렇죠?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모두는 똑같은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특정한 집단에 매이지 않는 정체성들을 우리는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공감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 말씀드렸죠. 공감을 특별히 잘 느끼는 개인차가 있으니까 잘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데, 공감을 통해서 우리는 타인이나 다른 집단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데 이게 잘 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공감을 갖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공감을 느낀다는 것은 여전히 도전적인 일이죠. 따라서 공감이 내 안에서 생겨날 때까지 나의 이타적인 행동을 지연시키는 것은 그렇게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감만이 우리의 이타적인 행위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혐오를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필요한 게 뭐냐? 공감과 같은 우리의 착한 마음도 중요하지만 공감이 기초가 되어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착한 마음, 이 공감하는 마음을 갖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을 돕는, 배려하고 이해하는 행동이 나올 수 있는 시스템과 제도를 갖추어 놓는 것이 어쩌면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일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 다른 집단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우호적인 어떤 생각이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정당화하기 위한 위장된 혐오는 아닐까? 라고 끊임없이 성찰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우리 집단에 대한 어떤 충성, 우리 집단에 대한 어떤 애착이 어쩌면 다른 집단에 대한 협동, 이타적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장애물은 되고 있지 않는지, 이런 점들을 끊임없이 성찰하는, 그래서 시스템을 갖추는 일도 당연히 필요하고, 그러나 우리 자신의 내부의 모습들을 좀 진지하게 성찰하는 노력들도 계속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